소설 혼불 속 견혼대왕 이야기 1. 탄생설화 용트림하는 그 혼. 이제 저놈들 일본은 우리를 지렁이로 만들고 말 거야. 묵묵히 듣고 있던 강태가 선생을 바라본다. 지렁이요? 그렇지, 견혼의 지렁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저들은 우리의 문화나 역사나 정신이나 삶이나 존재를 비하 왜곡해서 너희는 한낱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가설로 세뇌 감염시킬 것이네. 그래서 우리들은 어느 결에 개한테 물린 이빨 자국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자신을 용이나 뱀이 아니라 지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도 벌써 많이들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은 기록으로, 문서로 남는다. 마치 신라가 백제에 대하여, 고려가 후백제에 대하여 그러했듯이. 그리고 후세에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가 백제의 의자왕과 후백제의 견혼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억울하게 멸망한 백제에 설분을 하고자 몸을 일으킨 후백제 왕 견혼을 유사에서는 고기운이라 하여 광주 북촌에 사는 한 부자의 미혼 여식이 밤마다 붉은 옷 자의를 입고 찾아오는 미남자와 교통하여 고민하다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털어놨더니 그가 놀다 갈 때 실겜 바늘을 옷소매에 꽂아두라. 아침에 따라가 보면 실끝 닿은 데를 알리라 했다.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집 북쪽 담장 밑에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허리에 바늘이 찔려 있었다. 이리하여 훤히 출생하였다고 탄생의 설화가 적혀 있다. 물론 그의 탄생에는 몇 가지 다른 이설이 있지만 그것은 성씨와 생잔지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이런 상징적 설화는 아니야. 견혼은 본성이 이씨였다든가 아버지가 아작애였다든가 혹은 그가 상주 사람이었다든가 그러한 것들보다 나는 그가 왜 지렁이의 아들인가 생각해보게 되네. 무제왕의 탄생에는 신비한 이적이 많고 그에 따른 상징이 생성되기 마련인데 대개 그 당시의 토템이나 민중의 집단 무의식이 빚어낸 동식물 혹은 자연물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봐. 그런데 견혼은 야래 자연설화에서 파생된 탄생설화를 가지고 있지.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처녀의 방에 찾아와 동침하고 아침이면 사라지는데 그 남자의 옷에 바늘을 꿰어 실을 따라가 보니 멀지 않은 곳에 그 바늘에 찔려 죽은 뱀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그 후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비범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원형이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두루 구전되어 있고 일본 고사기나 중국 쪽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네. 그리고 야래자의 정체는 대개 절국공이나 동삼, 수달피, 용 등으로 다양한데 절국공이가 온 경우에는 아들이 없고 수달피인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머리가 노랗해서 노랗치라고 불리던 아들이 청태조 누르하치의 아버지가 되었다고도 해. 그리고 용인 경우에는 중국의 천자가 되지. 그런데 후백제의 견혼은 하필이면 지렁이야. 나는 설화 연구자가 아니라서 보다 깊은 뜻은 알 수 없네만 왜 견혼은 뱀이나 수달피나 용의 아들이 아니고 신비로운 알도 아니고 담장 밑에 한 마리 지렁이의 아들이었을까? 여기 소위 승자들이 엮어온 역사의 야유와 조롱이 설화 속에 숨어서 낄낄거리는 소리를 나는 듣네. 비늘이 거꾸로 돋는 소리지. 이 설화가 정말로 견혼의 탄생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어. 아마 이것은 후대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하고 멸실되어 버린 후백제의 빈칸에 그의 목을 친 칼로 쓴 설화일 것이네. 일개 필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말보다 더 굴욕적이어서 의아하고 이상한 지렁이. 지렁이 임금, 무지렁이.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처럼, 아나 너도 용.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 생존에 최하다니 하찮고 가련한 미물. 무릇 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네. 그렇지만 그 지렁이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지. 5000년 역사 속에 단 몇십 년 하찮게 꿈틀거리다가 죽은 후백제라는 지렁이가 아직도 여전히 전라북도 전주부 완산정에 동네 이름으로 살아서 맹맥히 그 혼이 용트림하고 있는 것이야. 이 우혈이 된 땅 완산, 완산의 아들. 찬연하게 융성했던 백제의 빛나는 고도였음에도 그 청년 백제가 분하고도 아깝게 죽은 국망의 철천지원, 사무치는 원한으로 하늘을 우러러 울 수조차 없어서 천추의 시퍼런 멍 깊이 깊이 다시금 엉기어 우혈이 된 땅 완산. 완산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또 한 번 몸으로 겪었다. 늙어서 기진맥진, 제 한 몸 가누지 못한 채 기력이 다하여 온갖 징조를 행패처럼 드러내며 망한 나라였다면 이러했으랴. 밤잔 원수 없다고 하는데 국군이 하늘을 찌르게 융성했던 성세의 백제가 피를 뿜으며 요절한 망국의 서름이 얼마나 절통했으면 왕손도 아니요 귀족도 아닌 일개 필부들의 심장에까지 점이 얻은 한이 한두 날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 넘어 200년 넘어 백제의 멸망 24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아 귀신도 질릴 만큼 질기게 깊어 멍든 피 속으로 울어 울면서 대대손손 흘러내리다가 신라도 힘 다하여 기우는 마력, 후백제란 이름 들고 깃발을 드날리며 입성하는 견훤을 완산의 아들이라고 그토록이나 열광하며 맞아들였으리요. (3) 26의 견훤,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신라 진성여왕 3년, 천년세월 이어오던 왕조는 세잔의 징조가 뚜렷하여 여왕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 화려하고 음탕한 잔치를 날마다 극치에 이르도록 벌이며 오로지 행음을 즐기니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백성의 원성은 실로 높았다. 이에 원종, 애노 등이 상주에서 반란하였다. 그 반란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며 마른 장작을 태우듯이 온 나라 안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를 일으켰다. 신라는 늙은 것이다. 진성여왕 6년에 나이 26 난 무진 사람, 청년 견훤이 한 뜻을 품고 무리를 이끌어 서남 주연을 치자 한 달 만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5천이 넘었다. 날렵하고 강력한 견훤의 군사들은 가는 곳마다 승전하면서 효공왕 4년에 드디어 전주, 완산주에 이르렀다. 문 밖에 나와 길을 메우며 애워싸는 주민들의 환호를 받고 그는 자기가 인심 얻은 것을 기뻐하며 크게 외쳤다. 백제가 개국한 지 700년이 다 될 무렵 당고종은 신라의 청을 들어서 장군 소정방을 보내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 김유신은 황산을 거쳐 당병과 함께 백제를 합공하여 멸망시켰다. 비겁한 일이다. 나는 지금 감히 도읍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제의 사무친 숙분을 풀려는 것뿐이다. 이 말에 주민들은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다.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 견훤은 먼저 신라를 정벌하여 지난날 나당연합군에게 억울하고도 무참하게 짓밟히어 저 찬란하였던 백제국 700년의 사직을 멸절시키고
당나라의 의자왕을 노예처럼 넘겨주어 버린 것에 대한 서륙전을 기어이 베풀어서 이역만리 구천의 검푸른 바람 속을 아직도 헤매며 방황하고 있을 왕의 원혼을 달래드리자 하였다. 그리고 백제 유민들의 가슴에 피묵 박힌 통분을 기어이 갚아주겠다고 맹세하였다. 사. 34세 견훤, 유민들의 설분. 34살 강용환 견훤은 천성 2년 정해 9월 곧 경혜왕 4년에 군사를 몰아 질풍같이 신라의 남해안 일대를 휩쓸었다. 삽시간에 상주 산양을 공략하여 불바다로 태우고 울산 영천을 엄습하여 함락시킨 뒤 그 길로 계림서각을 쓸면서 강토가 진동하게 왕도 경주로 휘몰아쳐 들어갔다. 견훤이 무리를 몰고 성남 파도처럼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경혜왕은 혼비백산 황급히 왕건에게 급박한 정세를 알리면서 도와달라 하였다. 왕건은 장수 공헌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어 지원하라 했으나 고려의 원군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서라벌은 거대한 산더미와 같이 덮치며 몰려오는 후백제군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말았다. 때마침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비빈 척신들과 함께 농탕하게 흩어진 오색 비단처럼 마시고 취하며 흥겨운 풍류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그 순간 산악이 무너지는 듯한 함성을 지르며 두 눈을 부릅뜬 후백제 군사들이 도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황홀했던 요지경의 포석정은 삽시간에 피를 뿜는 아수라의 도륙장으로 변하였다. 견훤군의 창검에 쓰러지는 비명소리는 서라벌에 가득했다. 왕은 질겁을 하여 왕비와 후궁들을 거느리고 성남의 이궁으로 도망갔으며 시종들도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궁녀들을 능욕하고 재물과 보화를 약탈하였다. 이때 견훤은 이궁에 숨어있던 왕을 찾아내 그 자리에서 자살케 하고 왕비를 욕보인즉 도성은 순식간에 통곡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는 쑥대밭으로 변했다. 이에 견훤은 왕의 족제인 김부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분이 곧 서라벌 천년의 사직을 마지막으로 지키던 56대 경순왕이다. 견훤은 백제 의자왕과 그 유민들의 설분을 해준 셈이 되었다. 싸움에 이긴 견훤은 왕의 아우 효렴과 재상 영경 등을 사로잡고 5만 가지 기술을 가진 공인들을 징발하여 남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묶어서 열지어 많은 보화 보물들을 바리바리 싣고 신라 왕도를 떠나 하늘을 찌르는 승종구를 울리며 개선의 기로에 올랐다. 때는 11월 동짓달 한겨울이었다. 견훤군이 대구 동쪽에 이르렀을 때 뒤늦게 구원차 다다른 고려 태조 왕건의 정예부대 5천과 맞닥뜨려 피를 튀기는 한바탕 격전이 크게 벌어졌다. 그러나 경주 함락으로 사기가 충전한 견훤의 날래고 용맹스러운 부대에 왕건 군사가 대적할 수는 없었다. 고려군은 풍비박산이 되도록 크게 패하였다. 이 싸움에서 고려의 장군 신숭겸과 김락이 전사하였다. 그리고 왕건도 겨우 몸만 건져서 빠져나와 탈출하였으나 여기서 받은 타격으로 당분간 재기의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견훤은 여세를 몰아 북으로 진격, 승승장구 무인지격을 치닫듯 천안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음 해에는 남방으로 군을 돌려 강주를 점령한 뒤 또 이듬해에는 의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그리고는 안동병산으로 나와 왕건 태조군과 격렬하게 부딪혀 싸우다가 물경 8,000명의 아까운 군사를 잃었으나 불굴의 견훤은 그 잔병을 모아 순주성을 습격 다시 이겼다. 오. 왕업의 터.
벅차고도 흥대한 꿈.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백성을 사로잡아 전주로 돌아오니 서러운 세월, 이룰 수 없는 꿈을 잊지 못하던 부성 주민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뒤덮었다. 견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끌고 온 백공들을 시켜 전주에 왕업의 털을 닦으려 궁궐을 짓고 견고한 성첩을 쌓았다. 완산부 도성을 토대로 한 백제 재건의 벅차고도 흥대한 꿈은 난공불락, 도읍터를 다지는 함성으로 가슴을 울렸으며 토성을 곁들이어 쌓은 고덕, 동고, 남고 산성들이 산 몰랭이에 까마득히 치솟아 오를수록 드높아졌다. 아, 백제가 다시 일어선다. (6) 왕가의 내분. 그러나 이러한 웅도는 당대 40여 년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하늘이 그의 왕업을 자손만대에까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백제를 다시 찾아 일으키겠다는 꿈은 어리석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남을 정복하여 무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폐업을 성취하려 나선 왕자로서 그는 인화 포용이 모자랐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혹 앞을 내다보는 통찰의 눈이 모자랐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교묘한 역사의 계략에 빠져 지금까지도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서전에서는 싸울 때마다 파죽지세로 왕건의 군사를 폐주시키고 기세가 등등하였으나 경순한 8년 고려 태조가 운주 홍성에 주둔한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선발하여 공격했다가 고려 장군 금필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움에 견훤은 대패하고 말았다. 이때 금필은 후백제 군사의 머리 3천여 개를 버휘었다.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이에 대한 뜬소문만 듣고도 크게 놀라 왕건에게 항복해버리니 견훤의 부하 장수들조차 투항하는지라 전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역전되어 힘들어졌다. 견훤이 결정적으로 몰락한 계기는 집안의 분란이었다. 왕가의 내분. 성품이 용맹할 뿐만 아니라 호탕했던 견훤은 여러 명의 처첩을 거느리어 배다른 자식들 10여 명 아들을 두었는데 이것이 재난의 씨가 되었다. 부왕을 도와 왕업을 일으키던 그의 용감한 아들들 중에 금강을 견훤은 가장 사랑하였다. 키가 9척이나 되었으며 지모가 놀라운 금강이 만일 장자였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인가. 불행히도 그는 넷째였다. 첫째 아들 신검과 둘째 아들 용검 그리고 셋째 아들 양검을 다 제치고 넷째 아들 금강에게 장차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견훤의 뜻에 반발한 새 왕자는 몹시 불안한 가운데 질투와 시기로 속을 태웠다. 신라 경순왕 9년 3월 이찬 벼슬을 하고 있던 능환이 강주 도독 양검과 무주 도독 용검을 끼고 한 음모를 꾸미었으니 큰아들 신검으로 하여금 침전에 든 부왕 견훤을 붙들어다가 금산부로 곧 김제 금산사에 유폐시켜버리게 한 다음 아우 금강을 베어 죽이고 왕위에 오르라 부추겼다. 참으로 왕권이란 무엇이길래 이를 따른 신검은 스스로 난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고 자기를 대왕이라 칭하며 보좌에 올랐다. 그때 동요 한 수가 향간에 유행되었나니 가련완사나 실부 비련주 가엾도다 완산의 아들 아비 잃고 눈물 흘리네 하였더라. 무심한 아이들은 무엇을 미리 알고 그와 같은 노래를 불렀으리. 하늘이 징조를 누설하지 않았고서야. 허망한 일이로다. 일장춘몽이라더니 견훤을 두고 한 말이었던가. 하루핀 무궁화의 영화 남아의 한 세상을 걸고
풍운 속에서 전복을 벗을 날 없었으나 말년에 이르러 덜 빠진 사자가 된 채 벼랑에서 굴러떨어진 견훤. (7) 견훤의 몰락. 그는 석 달 동안을 함정에 빠진 늙은 맹수처럼 성난 울음소리, 뒤흔들어 커다랗게 으르렁거리면서 외떨어진 금산사절에 갇혀 있다가 음유월 폭염에 독한 술을 빚어 수금된 견훤을 지키고 있던 병졸들 30여 명한테 모두 다 취해 떨어지도록 먹이고는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쇠복, 그리고 애첩 고비만을 데리고 가까스로 유폐지를 빠져나와 금성으로 달아났다. 싸움터가 모자라게 평생토록 종횡무진 거침없이 내닫던 천하의 용장 불셀출의 무적 영웅이 남도 아닌 제 자식을 피하여 적진으로 도망하는 어이없는 비운이여. 이와 같은 일이 어찌 개인의 운술이요, 차라리 국운이었으리라. 나주에 이른 견훤은 사람을 보내어 태조에게 만나기를 청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기뻐하며 장군 유금필과 만세로 하여금 백길까지 나아가 정중히 맞아들이게 하였다. 왕건은 견훤이 도착하자 예의로서 후하게 대접하고 나아가 자기보다 10년이나 연장이므로 견훤을 상부라고 문무백관 위에 높여 불렀다. 뿐만 아니라 그를 송하게 남궁에 편안히 머무르게 하면서 극진히 섬기는 한편 양주 땅을 그의 시급으로 내려주고 노비 49와 말 9필 등을 하사하였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온 하늘을 얻고자 두 마리 용처럼 서로 천하를 걸고서 일진일퇴 쟁패전을 벌이던 방패와 창이 오늘은 이와 같이 마주 앉은 것이다. 이때 견훤의 사위 장군 박영규는 그 아내인 공주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대왕이 지난 40여 년간 애써서 이룩했던 공업을 하루아침에 집안 사람이 일으킨 화로 잃어버리고 실지하여 고려에 항복하게 되고 말았소. 대저 정절 높은 여인이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고 충신은 두 임금을 받들 수 없는지라,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임금을 버리고서 아비를 죽이고자 반역한 아들을 받는다면 어찌 얼굴을 들어 천하에 의로운 일을 대할 것인가. 그러나 마침 고려의 왕궁은 어질고 너그러우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인심을 얻고 있다 하니 이는 아마도 하늘의 계시인가 하오. 그는 장차 반드시 사만의 통일주가 될 것이니 그를 보내어 우리 임금을 안위하고 겸하여 왕궁에게 은근한 뜻을 보여서 장래의 복을 꾀하지 않으리요. 그의 아내는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이 내 생각과 같습니다. 이에 천복 원년 곧 태조 19년 2월에 영규는 사람을 고려에 보내어 태조에게 의사를 전하였다. 만일 왕께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후백제를 치신다면 기꺼이 내응하여 왕사를 돕겠나이다. 태조는 기쁜 빛이 가득하여 심부름 온 사람한테 선물을 후히 주어 돌려보내며 영규에게 살해하여 말했다. 만일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로 합치고 가는 길에 막힘이 없다면 먼저 장군을 찾아뵌 후 당상에 올라가 부인께 절하고 공을 형으로 섬기며 부인을 누님으로 높이겠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며 꼭 헌신적으로 보답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세하겠습니다. 또 그해 6월에 와서 견훤도 태조 왕건 앞에 진언했다. 오늘날 늙은 이 몸이 전하께 몸을 의탁해온 까닭은 전하의 위세에 의지하여 역적자식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요.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신병을 내어 그 반란을 일으킨 적들을 토별케 해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왕건은 때가 온 것을 간파하였다. 내가 토멸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뿐이요. 드디어 태조는 먼저 태자 무와 장군 박수리에게
보병과 기병 10만의 대군을 주어 천안부에 이르게 한 다음 9월에 3군을 호령하여 몸소 이끌고 천안까지 나아가 선발 부대와 합세해서 질풍같이 진격하여 신검을 치니 그때 일선 선산에 있던 신검은 왕건의 군세에 그만 놀라 달아나다가 선산 동쪽 1, 2천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필사적인 결전을 벌이었으나 세국역진,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하여 가까스로 머리터럭만 건지어 달아났다. 이때 견훤은 태조와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이 모습을 관병하였다. 황산탄령, 연산에 이르러 신검이 군사들을 살펴보매 살아남아 따라온 자들은 겨우 양검, 용검, 두 아우와 장군 부달, 소달, 그리고 능환 등 불과 40여 명의 무리들 뿐이었다. 마성 땅에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기진맥진 도망하던 신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무 관료 잔병 40여 명과 함께 왕건에게 몸을 던져 부복하며 그만 항복해버리고 말았다. 견훤의 죽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내면은 문서로 남지 않는다.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일개 필부로서 견훤이 왕건과 신검의 싸움을 지켜보던 환장할 것 같던 지경을 혼자 상상해보곤 한다. 거의 한평생을 두고 싸워온 숙명의 적수 왕건에게 제 발로 기어들어가 늙은 몸을 의탁하는 비루함과 그 숙적의 창검을 빌려 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찢어짐. 그때 이미 견훤의 창자는 터져버렸을 것이다. 어쩌면 견훤은 그 싸움에서 신검이 왕건을 이겨주기 바랐을는지도 모른다. 비록 자기가 아들의 칼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신검이 왕건을 보란듯이 무찔러 단칼에 버히고 자신이 일으켜 세운 후백제 왕업을 자자손손 이어주기 바랐을는지도 모른다. 엄청난 이율배반이겠지만 아마도 그것이 어버이요 제왕의 마음이 아닐까? 역설과 역사. 못난 놈. 외마디 부르짖음을 토하는 견훤의 털억은 갈기갈기 뻗쳐 부르르 떨렸다. 그 처참한 비명이 신검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쥐어뜯으며 터뜨린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견훤은 황산불사에서 시시각각 신검이 쫓기고 있는 전황을 듣다가 울분과 번민에 쌓여 괴로워하던 끝에 화병으로 등창해 나서 며칠 후 파란만장한 풍운의 생애를 마치니 그날이 고려 태조 19년 9월 8일 그의 나이 70이었다. 일찍이 청운의 뜻을 품고 무진주를 거점으로 일어선 견훤의 후백제는 사만제패의 꿈을 헛되이 무너뜨린 채 백제의 이름을 다시 찾아 세운 지 2대 45년으로 물거품처럼 쓰러져 버렸다. 거품 같은 웅지. 견훤이 어려서 아직 강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어머니가 밥을 나르면서 어린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다고 한다. 호랑이 젖을 먹은 견훤. 반세기의 세월을 두고 닿는 곳마다 피비린내 진동케 하면서 왕건을 죽을 고비로 몰아넣고 적병들을 낙엽의 산더미처럼 베어넘기던 동방의 항우, 후백제의 왕. 견훤은 이렇게 지고 말았다. 그가 숨을 거둘 때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내면서 어찌하여 왕건이 뒤따르게 하였던고. 한 땅에 2마리 용은 살 수 없느니라. 길게 탄식하며 고요히 눈을 감았다고 한다. 9. 견훤 죽음 이후
후뇨 10조.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금산사 절간에 유폐된 상황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그 아들 태종 이방원의 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가. 태조도 태종을 죽이려고 했었다. 그러나 왕조가 이어진 조선에서는 그것이 야망과 권력의 속성 혹은 건국 초기의 혼란으로 이해되고 견훤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어서 천하에 다시 없는 폐륜으로 매도되며 자식한테조차 버림받는 아비, 인격 파탄자, 웃음거리로 전락되었다. 그 누구의 그 어떤 꿈도 그 이름에 비비어 다시 불씨를 일으킬 수 없도록 능멸당한 임금, 후백제의 왕, 견훤. 그는 갔다. 왕건은 항복한 무리들을 모두 위로하고 그들의 처자와 더불어 고려경에 올라와 살라고 허락하였다. 다만 신검을 부추겨 모의를 꾸미었던 능원에게 문책하기를 너는 처음 양검 용검 등과 함께 감히 역심을 품고 밀모하여 대왕을 잡아 가두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것이 다 너의 음모다. 남의 신하된 도리로서 이것이 합당한가 하니 능원이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태조는 능원을 크게 꾸짖고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리고 신검에게는 그대가 왕위를 찬탈한 것은 다른 사람의 협박 때문이었지 본심은 아니었으며 이제 왕명에 귀의하여 죄를 뉘우침으로 특별히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 했다고도 하고 죽였다고도 한다. 한편 견훤의 사이 박영규한테는 전왕이 나라를 이룬 후에 그 신하로서 누구 하나 위로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경의 내외만이 천리에 멀리 서신을 보내어 성의를 표하고 겸하여 나에게 미덕을 돌려보내니 그 의리를 잊을 수 없다 하여 벼슬과 후환 상금을 내리었다. 신검의 군대를 격파하고 후백제를 토평한 왕건은 그 길로 후백제의 도성 완산에 들어가 토호와 장자들을 찾아가 일일이 살피어 안위를 묻고 창황망조 놀란 백성들을 어루만져 진정시키며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라 이르고 돌아갔다. 이러한 태도는 대단히 어질고 너그러워 보이지만 미화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지략이었다. 나라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였던 고려 초기였으므로 그 시대의 사회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방 호족의 존재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은 독자적으로 일정한 영토 영역을 지배해 나갔다. 따라서 지방 장관은 조정에서 파견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니 자연 호기로운 지방 호족들의 반란도 잦았다. 당시 형편이 이러했기 때문에 고려 초기 수십 년 동안은 왕실이 호족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각 지방에 대한 호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유력한 호족들을 포섭하여 유대를 강화하면서 이들을 철저히 감시하거나 상호 견직해 하여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함으로써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태조의 호족 정책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혼인 정책이었다. 왕건 태조는 호족의 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왕실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 호족의 딸들을 29명이나 후비로 맞이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한테서 난 25명의 왕자와 9명의 왕녀를 다시 호족들과 혼인시키어 서로 간의 이중 삼중으로 혈연적인 관계를 맺게 했다. 또한 왕녀를 신라 경순왕 즉 김부에게 출가시킴으로써 지방 호족 출신인 고려 왕실이 신분으로나 실력으로나 명실공히 신라 왕실과 대등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대외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가히 누대 송악 일대를 중심으로 해상 활동을 하면서 호족으로 등장한 가문의 후예답게 왕건은 지략이 출중했던 것이다. 그는 신라와 후백제에서 귀순한 왕족, 귀족은 물론이고 지방 호족에 대해서도 융화 정책을 썼다.
이는 태조의 아량이나 덕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전통적인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 왕조의 권위를 떨치려 하는데 실리적인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왕건이 신검과 박영규에게 벼슬을 내리고 항복한 무리들한테 위로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신검의 두 아우 왕자 양검과 용검은 위리안치 유배를 보냈다가 적수해서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뒤미쳐 신검을 죽였다는 설도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또 하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일단 백제 땅을 손안에 넣은 태조는 이 전주 완산 지방에 대하여 한나라의 어버이 제왕으로서 자식인 백성들에게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다. 아마 지나간 한평생 몇십 년 동안 견훤과 격심한 쟁패전을 벌이면서 호되게 당했던 분이 끝내 피해망상으로까지 나타났던 모양이다. 그것을 결코 지울 수 없는 지독한 증거가 있지. 바로 소위 훈요 10조다. 이 훈요 10조에는 고려가 완산 부성과 서해 영지, 즉 호남지방, 그러니까 백제의 옛단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제 유민들에게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곳과 달리 어떻게 대했었던가가 문서로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 내용과 언사가 너무나 편협하고 노골적이어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예로서 오직 믿고 싶지 않을 뿐이다. 태조가 붕어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등극한 지 26년이 되는 4월달, 자리에 누운 왕건은 전날 신검을 함께 쳤던 장군 박수리를 불러 친히 이 훈요 10조를 건네주었다.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10가지 꼭 지켜야 할 가르침, 즉 태조의 유언이 되는 유훈이었다. 왕의 자손들이라면 그가 누구인가? 적장자라 할 시에는 왕일 것이요, 왕자들이라면 왕실을 이룰 사람들이니 이것은 단순히 민가 여염의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남기는 형제 화목, 금검절약,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국가 백년지대계 혹은 천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이끌어갈 왕실의 정책 지침으로 내려주는 선왕의 지엄한 분부인 것이다. 더욱이나 개국시조의 계명이 아닌가. 이는 고려의 태조가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몸소 지은 고려 왕실의 헌장으로서 후세의 귀감이 되도록 한 조항들이다. 여기에는 태조 왕건의 신앙과 사상 그리고 정책과 규범이 단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귀중한 문헌이지만 통탄하여 마지 않을 항목이 바로 훈요 10조 제8항이다. 1.1획도 감히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고려 태조 왕건의 이 훈요 10조 제8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러하다. 제군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기 바란다. 차연 땅, 즉 공주 차령 산맥 이남의 땅 및 공주강, 금강 이남의 산형과 지세를 놓고 볼 때 금강유역이 남에서 북으로 역류하여 풍수학상으로 이것들은 모두 본주를 향해서 배역의 추세를 띠고 있다. 이러한 시방풍상, 동서남북, 상하 좌우, 하늘과 땅의 지형경치 생김새는 곧 그곳 사람들의 마음이 반역의 뜻을 품었다는 징조니라. 그럴진데 이 아랫역 지방의 무리들인 관사노비, 진역잡척, 즉 천암 백성의 후손들이 발탁되어 조정에 참여하고 왕후 국척과 혼인하여 사돈을 맺어 국정을 잡는 날이 오게 된다면 반드시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후백제가 고려의 병탄당한 원한을 깊이 품고 백제 유민을 꼬드겨서 군왕이 출입하는 길을 침범하여 그 어떤 참해를 끼칠는지 감히 아무도 모를 일이다. 또는 그들이 임금과 재상들에게 아첨하여 간교한 말솜씨로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독차지하면 정사를 어지럽힐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들이 만일에 중용되어 농권 난정, 재분수에 맞지 않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남용하거나 정도에서 벗어난 어지러운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의 재변이 닥칠 터이니 비록 양민이라 할지라도 이곳 사람들은 결코 등용길을 열어 벼슬자리를 주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라. 어떠한가? 이를 가히 군왕의 어질고 너그러운 대덕이라 할 만한가? 아니면 용렬하게 편협된 경계심과 증오의 극치라 하겠는가? 이 글에는 소위 군왕이라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선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옛글에 일찍이 군왕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태산과 같이 무겁게 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만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막중한 지존이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미소 띄운 것을 보고 신하들은 저마다 구구이 해석하여 아첨하거나 뜻밖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저 뜻없이 문득 얼굴을 찌푸렸을 뿐인데도 모시는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중신들은 그것으로 저마다 시시비비를 하다가 급기야는 걷잡을 수 없이 억측이 번져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뜻없는 표정 하나에도 이처럼 전전긍긍, 일희일비, 우주가 움직일 지경으로 주변이 흔들리는데 하물며 태조대왕의 훈요십조 제8항 같은 말씀이랴. 더 일러 무엇하겠는가. 문서로 박아서 쇠철에다 새긴들 이보다 더 강력하리요. 이것은 그대로 고려 왕조가 계속되는 한 철칙으로 뿌리 박혀 여주 500년씩 요지부동하였다. 나아가 그것은 민족의 잠재 정서가 되었다. 10. 사라진 후백제. 포운이 선 만경대 남고산성자리는 멸망한 후백제의 왕 견훤이 천하 강산을 얻고자 철옹성을 굳게 쌓으며 왕건에게 대적하던 견훤산성이었다. 만년을 가라 하면 길다 했으랴. 그보다 더 창창히 우거져 뻗어나가고 싶었을 후백제. 분하고 억울하다. 때를 얻지 못한 천고의 영웅이 좀처럼 세상에 나기 어려운 불세출 호걸로서 웅대한 한 나라를 꿈꿨으나 정사에도 제대로 남지 못하고 한낱 역사 속에 야담이나 설화전설처럼 떠도는 견훤. 조롱당하며 몰매 맞은 역사의 미야. 일어서다 부러진 왕국의 꿈이 나는 오늘도 아깝고 서럽다. 전주 고보 역사선생은 목을 때에 걸린 비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었다. 그런데도 고려의 아들 일현스님은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편에 태조 왕건의 편지를 빌어 이와 같이 적었다. 견훤은 털끝 같은 이익의 눈이 어두워 천지의 두터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임금, 경혜왕을 목베어 죽이며 궁궐을 불사르고 재상과 대신을 몰살했다. 또한 백성들을 상하 없이 도륙하였으며 임금의 후궁들이면 붙잡아 능욕하고 보물이면 빼앗아 바리바리 싣고 갔다. 원흉으로 친다면 걸주보다도 지나치고 잔인한 것으로 친다면 흉악한 짐승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 글은 포석정 사건을 두고 쓴 것이다. 오욕의 역사 속에서 단 한마디 변명할 기회도 가지지 못한 견훤. 그때 학교에 갓 입학한 까까머리 학생들은 영문을 다 알 수 없는 숙연합에 휩쓸려 선생과 함께 잠겨들면서 침묵하였다. 그 견훤왕 당년에 후백제 왕의 터, 도읍을 견고하게 다지고 백세, 저 만세 후 자손 대대로 백제같이 강성하며 용흥한 나라 이어지이다. 도읍지 완산에 성첩을 쌓을 때 완산 동편 기린봉 젊은 어머니 가슴 같은 봉우리 바로 옆에 규암돌이 뾰족뾰족 창끝인가 칼끝인가 첩첩바이 겹겹으로 온 산을 뒤덮어서 하늘이 준 천연 요새를 이룬 중바우산. 흑운목 검은 갈색 번뜩이는 편암들이 천장만장 방패처럼 날카로이 둘러선 이 승암산에다 견훤은 동고진을 두고 동고산성을 쌓았다.
기린봉에 달 뜨는 밤이 오면 동고산성 굽이치는 성벽들은 달빛에 푸른 몸 드러내며 산꼭대기 휘감아 넘실대는 성곽들의 강물을 아득히 이루었다. 여기서 기린봉 능선을 가파르게 타고 내린 산성은 다시 동정리, 인호동 동쪽을 엮어서 휘어타니 반달을 그리며 지난가는 길목, 선왕당이를 감싸고 돌아 그 안에 물결치는 산과 내보듬어서 뺑 돈다. 그리고는 견훤의 왕궁터였다는 무락멀 동네에 잠시 머물어 한숨 돌리다가 이제 남고산 남고진의 길고 긴 용의 꼬리를 힘껏 쳐올리니 이것이 남고산성이었다. 역사 속에 단 40년 살고 갈 한 세상의 후백제로서 그 도읍지 서울인 전주 완산을 이토록 반월성으로 드높이 단단하게 쌓은 성축은 여덟자 높이에 길이 물경 8,930척이나 되었다. 이것을 성세의 백제왕국, 부여의 반월성 1만 3,006척에 비긴다면 다소 모자라지만 병산성과 청산성에 견준다면 67배나 되는 길이요. 웅주 공산성에 된다면 거의 2배에 이르는 즉 두 나라 역사의 길고 짧음과 문화 깊고 낮음을 생각한다면 그 규모 방대함이 어떠하였으며 견훤의 야심은 또 얼마나 만만하였던가. 그리고 하늘의 가슴을 때리는 백제의 유민들 사무침은 어느만 하였던가. 알 수 있겠건만 결과적으로 후백제는 졌다. 진 것은 10패다. 졌으면 없어져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긴 고려는 못난 후백제를 문질러 버렸다. 날파리 하루살이나 개미 한 마리처럼. 그리고 후백제를 역사 속의 야육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제군이여 과연 그러한가. 조선은 망했고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유린하며 짓밟아 국호마저 빼앗았다. 지금 이 순간만 본다면 조선은 지고 일본은 이겼다. 그러니 조선은 못났고 열악하며 깡그리 없어져도 좋은 나라인가? 빗자루로 쓸어버리듯 이 한 나라를 역사 속에서 쓸어내버려도 좋은가 말이다. 또 일본이 어찌되었든 이 나라를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으니 일본은 강하고 아름답고 옳은가? 만일에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라진 백제와 후백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마음을 조아리고 엄숙하게 그 진정을 다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0일 전주 완산. 죄 없이 호남 땅 전라도에 난 백성은 대대손손 죄가 많아 전라도를 멍에로 쥐고 이 편협한 차별박대를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받아야만 했다. 오로지 백제의 옛 땅이었던 탓에, 융창했던 백제가 멸망했던 탓에, 그 백제를 못 잊어 백제를 잃고도 몇백 년씩 백제 사람 마음으로 살았던 탓에, 백제가 피먹지게 그리워서 끝내는 후백제 이름을 걸었던 탓에 당해야만 하는 보복. 아, 한나라가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로잡으면 이와 같은 사모와 사무침을 남길 수 있으리야. 신라가 되고도 고려가 되고도 백제는 살아서 백제로 남아있었다. 그 중에서도 백제 회복 꿈의 꽃판이 되었던 후백제의 서울 전주 완산. 신라 경덕왕 때 전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끝끝내 이들의 옛 이름 완산을 고집하는 땅.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단 반세기, 50년이 채 못 되는 몇 세월 한 점 꽃잎처럼 잠시 떴다가 진 수도였지만 이같이 서럽고 아름다운 도읍은 고금에 다시 없으리. 그래서 고려 태조 왕건은 이 땅을 증오하였다. 그가 일생에 가장 꺼렸던 곳이 바로 전주, 완산이었다. 이는 완산이 바로 이가 갈리는 후백제의 왕도로서 견훤의 거점이었고
지난날 견훤과 칼끝을 맞대고 싸울 적에 왕건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많이 남긴 곳이었으며 언제나 강박관념의 초점으로 불씨를 이글이글 안고 있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왕건은 후백제와 36해 동안 겨루면서 참담하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었고 그때마다 아까운 명장들과 수많은 군사를 헤아릴 수 없이 잃었으므로 후백제인에 대한 공포심과 불신감이 대단하였다. 그러니 도무지 이 고장은 달갑지 않은 곳이었다. 고려 창건 때부터 왕건은 요주의 위험한 곳이라 하여 조정에서는 차가운 눈을 뜨고 감시의 고삐를 잠시도 늦추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고려 현종 3년에 거란의 40만 대군이 침략해왔을 때 오죽하면 도성 송악까지 다 내주고 황급히 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공주를 거쳐 전주 완산부성 문턱인 삼내역에 보도시 당도하여 막 부성에다가 왕의 숙소를 차리려고 준비하는데 태조 후녀 제8조를 잊으셨나이까. 완산은 송조 역약지라 태조께서도 악독한 땅으로 여기어 피하신 곳임에 어가 머무심이 당치 않은 곳입니다. 허는 박진의 상언을 받아들여 즉시 하던 일을 중지하고 바로 곧장 장골역으로 행차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비록 헌종과 박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고려의 열성조를 통하여 조정한 상하간의 통념으로 절어 있었다. 임금과 재상의 행신이 이러할진대 바람이 불면 나뭇잎 떨어지듯이 위를 따라 이 생각은 온 백성들의 생활 속으로 켜켜이 박혀들 수밖에 없었다. 완산부성을 놓고 풍수사의 지상가들이 말하기를 행주형이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한 배 가득 싣고서 순풍에 돛을 달아 항로에 오른 배를 지그시 잡아 메어둔 형상이란 말이다. 다시 말하여 나무랄 데 없는 지형을 구비한 산수 형국이니 그야말로 백대천손 길이길이 만세를 살아가기에 참으로 알맞고 넉넉한 곳이란 얘기지. 이러한 땅의 풍광도 수려하고 물산도 풍부하며 교통의 요지로서 사람과 물물의 왕래가 빈번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이 되는 전주 완산이 그 어떤 면에서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정으로부터 괄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그런 끔찍한 배간 외면을 당했던 것이다. 그것은 꽃심을 가진 죄였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그 꿈은 지배자에게 근이 깊은 목의 가시와도 같아서 기어이 뽑아내버리고자 박해, 냉대, 소해 갖은 방법을 다하게 했다. 이 억울한 땅 전주가 여러 백년 견디다 못해 앙금도 씨앗이 되는가. 이제 드디어 뭉친 세월의 고갱이가 익어서 왕제를 배태하였으니 비로소 설분, 해원하였다 할까. 전주는 결국 왕을 낳았다. 왕의 관향이 되었다. 12. 견훤의 넋. 전라도 지역 원주국의 수도 원산, 그 완산 전주, 그리고 빼앗겨 능멸당해버린 백제의 서럽고 찬란한 꿈을 기어이 다시 찾아 이루겠다고 꽃처럼 일어선 후백제의 도읍 완산. 그 꿈조차 짓밟히어 자연땅, 이남의 수모, 능욕을 다 당한 이 땅에서 꽃씨 같은 몸 받은 조선왕조 개국시조 전주이씨 이성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또 1000년이 가도 끝끝내 그 이름 완산이라 부르며 꽃심 하나 깊은 자리 심어놓은 땅.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 꿈꾸는 나라. 결단코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맨 처음 나라 받은 그 마음을 밝히면서 아직도 귀순 복속하지 않은 마한의 순결한 넋으로 옛 이름, 옛 터를 지키는 전주 완산.
완산정, 완산칠봉, 완산다리. 그 이름을 들으면 눈물이 나. 심진학 선생은 목을 때 차오르는 울음을 삼킨다. 그런데 이 동네는 참 묘해. 자네도 가보았나? 전주 부성 남쪽 바깥 완산 칠봉 봉우리 아래 전주천 흐르는 물자락에 두고 동쪽으로는 조선 마렵에 자명자들의 목을 쳐 효수하던 형장 본지산 초록바우 음산한 벼랑을 끼고 서쪽으로는 마흔의 기운이 세잔해질 때 전주천에서 자란 용이 천년을 기다려 승천을 하려고 안간힘 쓰며 전주천 물을 모조리 삼키고 하늘에 올랐으나 그만 힘이 빠져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용머리 고개를 끼고 있다지 않아? 몸부림치다가 승천하지 못한 하늘 품고 떨어진 용의 머리와 곤지산 초록바우 음산한 벼랑에 차명을 당한 채 걸린 머리. 그것은 견혼의 넋인지도 몰라. 이루지 못한 꿈을 안고 목을 떨구어 버린 후백제, 견혼, 왕. 하지만 그 넋은 세월이 가도 결코 죽지 않아서 오늘도 완산이란 동네에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이 완산정에서만큼은 일본 사람이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못 들여놓아 터갓에서 살지를 못해. 그것을 누가 시키겠는가. 김인년 3월에 독립만세 운동이 거국적으로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 용머리 고개를 하얗게 넘어오며 목매어 만세를 불렀지. 그 자리는 강모가 오육기와 함께 살던 다가정의 다가복 및 용소 물살 바로 옆이었다. 그리고 곤지산 초록바우 깎아지른 벼랑도 냇물을 따라 한동안 몇 생각하면서 걸으면 닿는 곳에 있었다. 강태는 모골이 송연해진다. 강모 살던 동네가 역사에 그처럼 체화된 곳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마치 좌청룡 우백호처럼 처연한 전설과 형장을 좌우에 끼고 완산동은 홀로이 그리운 꽃 머금고 있어. 심진학은 말했다. 오늘이 일본이 우리를 잠시 친 것 같지만 우리를 지렁이로 폄하해서 군합발로 무참히 짓밟았겠지만 우리는 뭉개진 오욕에도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네. 밟은 그 발보다 오래 살아서 우리 이름, 우리 혼을 이어갈 것이야. 개한테 물리어도 생사를 돋아나듯이 가슴에 꽃심이 있으니 피고 지고 다시 피어. 지금까지 작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후백제 견혼대왕 부분만을 줄여 소개했습니다. 낭독 이도현, 제작 최명희 문학관.